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려 아연이란 기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대중에게 많이 친숙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곳은 세계 1위 비철 금속 재련 기업인데요. 아연은 철이 녹슬지 않게 도금하거나 합금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른바 산업의 쌀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기업이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분쟁에 사모펀드까지 끼어들면서 국가 기관 산업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국부 유출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추석 이후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되찾는 방법, 여기에 주목한 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먼저 서울대병원은 150명 뽑을 예정이고요. 삼성서울병원도 역시 세 자릿수 규모는 될 거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두 곳은 공고되고 접수 진행 중이고요. 이외에 다른 빅5 병원들도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려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일에 채용 공고 게재한다고 하고요. 서울 성모도 역시 채용을 확정 짓고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뽑을지, 언제 일정을 어떻게 할지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채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의료계에서 보는 거는 그 간호사들이 그동안 PA라고 수술방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간호법 제정되고 전담 간호사로 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요가 더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의정 갈등 속에서 그 주요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누굴 뭐 더 뽑고 이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 채용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서 간호대 졸업생들이 무더기로 좀 대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끝날 때까지 채용이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주요 병원 채용이 조금씩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용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예, 그동안은 뭐 이면택 의협 회장이라든가 전 회장들 이런 간부들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회장입니다. 아무래도 간호법 때문인지 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간호사들을 저격한 건데요. 박용원 의협 부회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SNS에다가 간호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라고 하면서요. 장기말 주제의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예,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이런 네. 예, 말을 이어가기가 좀 그런데요. 네. 건방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이 글이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될 만한 말이었고 그런데도 그 후에도 수정하지 않고 이 관련 기사 링크하면서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다시 올렸어요. 본인은 주어와 목적어가 없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올린 글이에요. 본인은 뭐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들 대신해서 선배의 노릇이라고 하고 있어요. 화를 대신 내준 거다.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하면 더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다만 간호협회 관계자 말을 빌자면 이런 것들이 간호사에 대한 의협 집행부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글이다 밝혔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가 결국 구속됐어요. 네, 그동안 뭐 참의사 리스트, 뭐 감사한 의사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많이 올라왔었죠. 게시자는 사직 전공의인 정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0일에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구속까지 된 건 처음이고 이번 의정 갈등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의사 구속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 유죄가 확정된다면 의사계를 떠나서 이 개인정보 유포로 인해서 이게 스토킹으로 가는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번에 그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또 디지털 특성상 기록을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이 의료계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된 게 32명인데 이 중에 30명이 현직 의사고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직 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실제 한 명 구속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계가 좀 동요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부가 의사들 상대로 겁박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면서 규탄 집회도 열었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 여야 의정 협의체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 슬슬 수련병원으로 좀 복귀하고 싶어했던 전공의들도 복귀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전문의 자격을 꼭 따고 싶은데 개인 행동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면택 의협회장은 구속된 전공의도 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입은 의사도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론하는 의사들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터로 복귀하는 것 또한 또 개인의 자유잖아요. 네. 네, 가장 약체이던 전공의들이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네, 지난 19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났고 그 사흘 뒤인 22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건데요.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료대란 특위위원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배석하고 의협 측에서는 관계자 4명이 나와서 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갔습니다. 면담 후에 이재명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으니 정부가 좀 더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상 정부 여당을 압박을 했고요. 또 민주당 설명으로는 앞으로 의협과 민주당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협에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이렇게 새 협의체 출범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하고 의협은 당장 내년도 2025학년도 정원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 직접적인 개입이나 어떤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해왔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뭐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여당 향해서 이 야당으로서 좀 압박을 키워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서 독대를 요청했다는데요.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만나자 했었고 그 만찬 회동이 벌써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 측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을 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역시 뭐 만찬 대화 테이블에는 의정 갈등 이슈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또 독대가 성사된다면 어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권 관계자들도 아무래도 뭐 20여 명 둘러앉은 자리에서 못할 수 있는 얘기를 독대하는 자리에선 좀 허심탄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뜨뜻미지근함이 좀 있고 그걸 넘어서 불편한 기류도 읽혀지는데요. 일단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독대 요청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뭐 대통령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자꾸 당정 얘기가 쓸데없이 먼저 흘러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고 물론 지도부 측은 뭐 당에서 언론에 흘렸다라는 일각의 그런 제기되는 주장은 부인을 강력하게 하기는 했지만요. 대통령실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이제 당정에서 먼저 조율이 돼야 될 얘기가 밖으로 나온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이상 독대를 안 해도 이상하고 또 해도 부담인 거예요. 어쨌든 간 독대의 결과물을 또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을 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와의 짧은 악수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와서 이상민 장관하고는 악수를 하고 50초가량이나 대화를 나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물끄러미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인사를 하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악수만 하고 가는 장면이 또다시 여러 가지 추가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체코 순방 효과일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다시 반등했어요. 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30.3% 나왔습니다. 전주하고 비교하면 3.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부정평가는 반대로 내려갔어요. 전주 대비 2.5%포인트 내린 66.2%로 집계됐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굉장히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취임 후에 최저치 바닥을 찍었다 뭐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 4주 만에 다시 30%로 올라선 거죠. 이번에 좀 지역별로 연령별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년층 지지율을 크게 회복을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요. 또 서울, 부울경, PK 지역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또 전통적 지지세가 높은 TK에서는 9.2%포인트나 떨어져서 그 단단한 상승세를 형성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아요. 네, 당장 일단 내일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어떤 말들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 윤 대통령이 체코로 출국하던 날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강행 처리를 했죠. 그래서 여당은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그럼 이번 주에 국무회의에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똑같아요. 예,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고 폐기되는 과정 반복이 되면 이것도 이게 반등하던 지지율 분위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체코에 가 있는 동안 전국은 더 냉랭해졌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부권 전국에 좀 반감 여론을 최소화하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초대 장관들 대상으로 한 개각 작업도 원래 예정이 돼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면 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냉각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청문회 하는 장관보다는 차관 인선부터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체코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라고요. 네,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가 다룬 기사인데요. 김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만이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 논란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등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연도별로도 시기별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이런 거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거는 처음에 배포된 기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었냐면 한국 국가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 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그런 식으로 빗댄 문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고요.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사과 기자회견, 내조 전념이라든가 그 대통령실 제2부속실 폐지 약속, 또 김건희 여사가 세인트가 아니다라는 대목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다시 추가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국회 일정도 분주할 것으로 보이죠. 일단 방송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결국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는 26일에 본회의 열고 이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굳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입법을 강행하고 거부권하고 재표결, 법안 폐기 이런 반복이 뻔한 수순처럼 보여지는데
이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야는 본회의 상정, 하냐 마냐 의사 일정 어떻게 하느냐 이걸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반가운 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네, 무언가 진전이 있긴 합니다. 법안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이 내용은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요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성폭력 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부서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시를 해놓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촬영물 삭제, 또 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한부모 가족의 고용 촉진,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처럼 온라인에서 유해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를 규제하는 인력과 예산은 되레 줄어들었다고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예전에 N번방도 박사방 이런 거 다 그랬고 텔레그램에서 자꾸 주소를 바꿔가면서 숨어가면서 이게 유포가 되는데 요즘에 이런 청소년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불거진 일들이잖아요. 이런 네. 불법 유해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사이트 콘텐츠를 삭제 요청을 하고 이용도 해지를 하고 접속 차단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지금 사안이 심각해지니까 정치권도 나서서 여야 이거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딥페이크 잡을 거다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통신심의 모니터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 모니터링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올해 72명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또 도급 계약을 위해서 예산도 필요한데 이 예산도 2019년에 10억 4천여만 원에서 2021년에 7억 9천여만 원으로 급감했고 잠깐 올랐는데 그것도 8억 원대에 그쳐 있습니다. 1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위는 일단 해명을 한 건 텔레그램 사태처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불법 정보의 유통이 많이 증가하는 등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자칫 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 가는 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벌써부터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으로는 첫 번째 조사고요. 이렇게 중앙기관이나 지자체가 설립한 소녀상들도 있지만 민간단체가 세운 것도 있어서 이것도 이번에 실태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소녀상이 얼마나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추가로 또 생긴 건 없는지 없어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일은 한다고 하면서 이게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가부가 이게 각 지자체나 소관부서가 점검해서 피드백을 보내오면 그걸 취합만 하는 거지 어떤 현장 점검이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젓이 있는 소녀상이 리스트에 누락이 되거나 엉뚱한 장소로 집계가 되거나 이럴 거면 사실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훼손을 방지하는 첫걸음인 실태조사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도로를 오가기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 분기점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3터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여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에서 사고가 났고요. 2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영동 2터널에서 1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쪽의 진행도 답답하실 텐데요. 작업 영향입니다. 황간 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뜨겁게 불거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이란 기업인데요. 이곳은 다른 회사가 쓰는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여서 대중들에게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생각보다 크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비철금속 재련 세계 1위고요.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짚어볼 대목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고려아연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름에 뭐 하는지가 들어있어요. 고려아연.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장 산업의 출발은 아연을 재련하는 그 회사예요. 1974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로 딱 50살, 50년이 됐고 네. 아연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속 중에 가장 무른 게 아연입니다. 그 물을 연자를 쓰고요. 그러니까 사실 철하고는 정반대예요. 철은 아주 강하지만 연은 아주 무른데 그 무른 금속을 어디다 쓰느냐? 그 철의 일종의 코팅, 그러니까 도금을 하면 철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을 쓰면 반드시 아연이 옆에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네. 철이 녹슬면 안 되니까. 그게 전통적인 용도고. 근데 연이라는 게 이제 뭐 모든 광물이 그렇지만 순수한 연, 100% 연이 자연에 존재하진 않죠. 다 그냥 광물로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재련이죠. 그러니까 연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련을 하면 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종 물질이 다 나옵니다. 뭐 납, 금, 은, 뭐 동,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뭐 주석, 코발트, 우리가 뭐 반도체 이런 데 각종 들어가는 순수한 비철 금속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에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니켈 뭐 등등등등. 네. 거기도 이제 많이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 아주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11, 2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영업 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한 15조 원, 14조 원이어서 비교하기 쉽게 비교해드리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5조 원 정도면 현대자동차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잘 나가는 탄탄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숫자만 들어봐도 뭐 중소기업이나 뭐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충분히 네. 대기업이고 뭐 당연히 재벌 그룹 소속입니다. 어디 재벌이냐면 영풍그룹. 영풍하면 다들 영풍문고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근데 영풍 그룹에서 영풍문고는 알려지긴 많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매출액 규모고 네. 사실 영풍그룹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재련입니다. 재련. 그래서 울산에 있는 온산재련소 이게 고려아연 공장이고요. 또 같은 계열사인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재련소 이게 영풍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재련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 영풍그룹이고 영풍그룹이 우리나라 재계 순위 28위입니다. 뭐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그러네요. 기업이고 그 영풍그룹에서 돈을 가장 잘 벌어다 주는 현금 창출기 캐시카우가 바로 고려아연인데 근데 문제는 영풍그룹에 들어가 있긴 한데 지배구조가 아주 특이해요.
보통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로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풍그룹이 친구끼리 동업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1949년에 세웠어요. 그때 이제 창업주 두 사람의 이름은 장병희, 최기호 이 두 사람이 1949년에 세운 회사고요. 그 이후로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희, 최기호 두 분은 당연히 돌아가셨고 네. 지금 장씨 쪽은 장병희 씨의 아들 2세가 경영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최씨 쪽은 최기호 씨의 손자 3세가 이제 경영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2, 3세 경영까지 내려왔는데 이 고려 아연을 누가 경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의가 돼 있냐면은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는 최씨 일가가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죠. 경영은 하고 있고 대신 이 영풍그룹은 어쨌든 아니 고려 아연은 영풍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네. 영풍그룹의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는 장병희 씨의 아들인 장영진 고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묘한 세력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고려아연 직접 계열사는 최씨 일가가 지배하지만 그 그룹 자체는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돈은 현재 최 씨가 벌고 있고 그 그룹을 지배하는 거는 장 씨가 지배하고 있는 네. 그런 세력 균형을 맞춰 왔는데 이제 그 균형이 깨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왜 그렇게 싸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 뭐 롯데도 그랬고요. 금호도 그랬고 뭐 최근에는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끼리 계속 경영권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가 내 거다, 내가 가지겠다라는 이 의견 차이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가족이 아니고 이제 친구 집안인데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요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너무 잘 나가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려아연을 직접 지배하는 최씨 일가가 일단은 그 거기서 나오는 현금들을 다 가지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장씨 일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라는 더 상단에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장씨 일가는 직접 돈을 버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장씨 일가는 늘 현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고려아연 너희가 우리한테 좀 배당을 많이 해달라라고 배당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최 씨가 지배하는 고려아연은 아니 우리가 이걸 다 배당을 해서 써버리지 말고 이 돈을 잘 모아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벌어다주는 풍부한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크고 네. 그게 몇 년째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경영권을 두고 그냥 대놓고 싸우는 일이 한 2주 전에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고 뭐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두 것도 없이 복잡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거친 말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상 이 양쪽 일가의 양쪽 경영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화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그 자체의 사건의 중요성보다도 기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 뭐 사모펀드까지 등장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겁니다. 이제 이 사모펀드 사실 이제 두 집안이 자신들의 재력으로만 싸우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씨 일가는 그룹은 지배하고 있지만 현금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이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를 뺏어 오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그쵸. 방법인데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쩐주를 물고 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누구냐면 MBK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MBK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예요. 한 40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는 엄청난 회사고 MBK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들만 들어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홈플러스, 롯데카드, 네. 그다음에 우리 임플란트 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우리 정수기 만들고 하는 코웨이, 그다음에 우리 TV 케이블 하는 딜라이브 이런 거 한 20-30개를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손입니다. 그 MBK를 끌고 들어와서 MBK가의 자금력으로 돈을 빌려서 고려아연 과반의 지분을 사서 우리가 최 씨 일가에게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장 씨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거고요.
최씨 일가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뺏기느냐 뺏느냐 이 싸움이 이제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씨 쪽에서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동원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지분율만 보면은 장씨 쪽은 지분율이 한 33 정도 되고요. 최씨 쪽은 34.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씩 들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에서 이제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개 매수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 씨와 MBK가 손을 잡고 우리가 10월 4일까지 주당 66만 원의 고려아연 주식을 사줄 테니까 다 우리한테 파세요라고 공개 매수 선언을 했고 이 선언을 한 게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3일입니다. 근데 9월 13일에 고려아연 주식은 한 주에 50만 원대였거든요. 50만 원짜리 주식을 66만 원에 사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에게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당 그 가격에 사서 우리 지분을 확 늘려서 이 최 씨 쪽을 쫓아내겠다. 근데 이게 장 씨 일가의 계획입니다. 보관. 그런데 최 씨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네. 지금 최 씨 일가가 현재 경영을 잘 해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아연이라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회사가 이렇게 커질 정도라는 것은 돈을 잘 벌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통적으로는 아연만 재련해서 벌던 회사에서 우리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한 주축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런 걸 많이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당연히 뺏기려고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구조가 3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지분을 땡겨오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럼 돈이 필요하고 네. 이 최 씨 일가 쪽도 지금 자신들을 도와줄 일종의 백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라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해외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그러니까 자금을 대줄 백기사들을 찾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게 누군지 드러나면 장 씨와 MBK 대 최 씨와 누군가가 나와서 네. 이 돈의 싸움을 가지고 지분을 많이 모으는 구조가 될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장 씨 쪽은 현재 주당 66만 원에 사겠다고 공개 매수를 선언했지만 여기는 더 비싸게 사겠다고 선언을 하겠죠. 뭐 우리는 70만 원에 사줄게, 뭐 우리는 75만 원에 사줄게 이렇게 지분 대결을 하면서 10월 뭐 초중순쯤에는 누가 더 지분을 많이 매집 끌어모으느냐 가지고 1차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경영권이 최 씨에게 남느냐 장 씨로 넘어가느냐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도인데 사실 뭐 하나의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을 누가 가질 것이냐는 전형적인 회사 내부의 문제고 주주의 문제인데 네. 여기에 울산시장이 가세를 했습니다. 울산시장이 왜 가세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 고려아연은 공장이 온산제련소에 있어요. 울산공단에 5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해온 사실 울산 입장에서는 향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본사 자체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모든 생산 활동은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당연히 많은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향토 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씨 쪽 일가와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가지고 와서 우리 향토 기업을 뺏어가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좋느냐라고 해서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 울산 시민들이 1인 1주 갖자 뭐 이런 운동을 제안할 정도로 지금 MBK를 자금력을 등에 업은 인수를 방해 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MBK의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약에 결국 MBK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향토 기업이 중국에 넘어간다. 뭐 이런 뭐 일종의 뭐 주장 혹은 네.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짜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인 거예요? MBK가 자신들의 펀드 구성을 밝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MBK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MBK의 반론은 그렇다 한들 우리가 운영 주체이고 우리는 고려아연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걸 뭐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팔 때 절대 중국 쪽에 팔 계획이 없고 국내에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철저히 팔더라도 국내 상대방에 팔겠다. 뭐 이런 반론은 펼치고 있고 어쨌든 매우 적극적으로 양쪽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10월 초까지는 아주 많이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많이 생산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포커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구슬린다고 할 때 어르고 달래다 또는 얼르고 달래다 같은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만약 어르고가 맞는다면 이 동사는 어르다일 것이고 얼르고가 맞는다면 얼르다가 맞을 텐데 이 동사는 어르다입니다. 어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첫 음절의 어가 얼로 바뀌게 돼서 얼러, 얼로요와 같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르고, 어르면, 어른이와 같이 첫 음절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므로 어르고 달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동사 어르다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어르고 있다의 경우는 몸을 움직여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주다란 뜻입니다. 또 고양이는 쥐 한 마리를 물어와서 앞발로 어르고 있었다와 같이 쓰면 사람이나 짐승을 놀리며 장난하다를 뜻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르다와 비슷한 형태의 동사로 으르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편이 겁을 먹도록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다란 뜻이고 강도가 칼을 들고 집주인을 으르자 집주인은 기절하였다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가시거리가 50km 안팎으로 길게 트여서 먼 산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지금 전남 섬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부산, 제주 27도,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가능 시기는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해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 도심은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요. 300mm가 넘게 퍼부은 부산에서도 깊이 8m짜리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서 트럭 2대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경남 지역은 소규모 교량 189곳, 하천변 산책로 47곳, 둔치 주차장 15곳 등 호우 피해 우려 지역 308곳이 통제됐고요.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는 고분 일부가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건물 외벽이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광화군 광화읍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고 비슷한 시각 양산면 철산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도 낙석으로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진산면 284가구에서는 비바람으로 전기시설이 훼손되면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기도 했고요. 이보다 앞서 광양시 옥룡면에서도 248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국 6개 시도에서는 600여 명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폭우로 경부선 일부와 경전선 모든 구간, 동해선 광역철도 모든 구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시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 9월 기준 하루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역대급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을 폭우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어요. 네, 전남 장흥군 한 마을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치매를 앓던 아픈 아내를 마중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집 앞에서 변을 당했는데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분을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매일 재활치료를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갔다 오는 아내를 마중 나갈 만큼 마을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집에서 나와 아내를 마중하러 나갔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굵은 빗 속에서 대문 앞 도량에서 발을 헛디뎠고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와 마을 주민들이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하루 뒤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김해에서는 침수된 차 위에 고립됐다 구조된 남성의 사연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도로는 차 절반이 잠겨 있을 만큼 흙탕물이 높이 차올라 있었는데 한 남성이 차 보닛 위에 앉아 앞유리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끈 건 재작년에 찍혔던 또 다른 사진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었는데 한 남성이 차 위에 앉아 침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과 꼭 닮아 있었는데요. 이 남성에겐 당시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죠. 다행히 김해 사진 속 남성도 119 구조대원에게 무사히 구조됐다고 하는데 차와 함께 물에 떠내려가다가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 위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서울에서는 한강에 떠 있는 수상 건물이 기울어져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있는 부유식 수상 건물이 침수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3층짜리 건물이 기울어져 1층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건물 아래 설치되어 있는 부력체 이상이 생기면서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하는데요. 침수 당시 한강 상류 8당댐에선 초당 4,300톤의 물을 방류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방류한 물과 함께 떠내려온 부유물 때문에 건물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가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3년마다 안전진단업체 검사를 받은 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해 왔는데 지난 6월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안전검사 항목에 부력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검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상 건물에 대한 별도의 법규가 없고 선박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력체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건데 그때그때 검사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마치 습관처럼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최근 실제로 차량이 몰수되거나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20여 킬로미터를 위험천만하게 주행했던 한 운전자는 징역 1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음주와 무면허를 14차례나 일삼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지난 4월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측정 거부 등 모두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운전자의 차도 몰수됐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차량을 압수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경찰이 교통범죄특별수사기관에 압수한 음주 차량만 35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아예 술을 더 마셔 측정이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꼼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폐지 줍는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고양시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던 60대 노인이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러게 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다니냐며 혀를 차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요. 리어카가 폐지나 고무를 실은 채 차도를 서행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운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를 끄는 노인 대부분은 인도로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닌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네. 폐지를 줍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리어카를 쓰는데 인도로 가면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보행자를 혹여 치기라도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어카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차들이 싱싱 달리는 좁은 골목을 마치 고개하듯이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폐지 수집이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사고를 당한 60대 노인도 폐지값을 더 잘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 4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다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6,000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손수레를 차로 분류하는 이 현행법이 과거 소달구지와 이 마차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던, 그래서 일반 도로 통행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과거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아 위험을 감내하는 모습인데, 도로교통법 예외 규칙을 마련하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고 모두에게 폐지 수거보다 더 나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내 첫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네, 아들 셋, 딸 둘, 무려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경사도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네. 5쌍둥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데 국내에서 1987년, 2021년 두 차례 태어난 적이 있었지만 자연 임신으로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오둥이의 부모는 30대 초반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부부로 알려졌는데요. 7년 연애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한 두 사람, 아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배란 유도제를 맞았었는데 첫 치료 이후 바로 5쌍둥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뱃속 태아가 5인 걸 알고는 첫 아이의 태명이었던 팡팡이와 만화 파워레인저를 합쳐 팡팡레인저라고 부르면서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하는데요. 5명을 품은 만큼 기쁨도 크지만 무게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5아이의 태동으로 배가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숨이 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데요. 분만을 맡은 홍수빈 교수는 분만실에서 수술하는 꿈을 계속 꿀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산모의 체구가 작은 데다 임신 합병증까지 생겨 결국 제왕절개를 결정했고 출산 예정일인 12월보다 앞당겨 아이를 낳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첫째 남자아이를 시작으로 11시 43분 막내 여자아이까지 남자 셋, 여자 둘, 5쌍둥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오둥이 육아가 시작될 텐데 7식구의 행복을 응원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가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오래 주차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요. 네, 무료라는 점을 노리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한가운데 떡하니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오래 세워두는지 거미줄이 쳐 있을 정도고요. 견인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까지 설치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2달이 지났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하네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빼곡히 서 있는 인천 아라뱃길의 공영주차장 모습도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든데요. CCTV도 주차 관제기도 없다 보니 법적 제재 기준인 한 달이 넘게 주차됐는지 여부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매달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꼼수도 부린다고 합니다. 네. 하물며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자리로만 옮겨도 고정 주차가 아니라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아예 주차장을 유료화한 곳들도 많은데 몇몇 얌체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한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네,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 밤 11시를 조금 넘은 시간 미국 엘레베마주 버밍엄시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출동한 경찰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인도 위엔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총상을 입은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이 병원에서 숨지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상자도 17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에 온 총격범 여러 명이 특정 한 명을 목표로 총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피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체포된 용의자가 없어 구체적인 범인 수와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볼 거예요. 호주에선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이지 스트리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붙잡혔어요. 네, 무려 47년 만인데요. 지난 19일 이탈리아 경찰은 로마의 파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그리스와 호주 이중 국적자인 65세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1977년 호주 멜버른 이지 스트릿의 한 집에 살던 수잔 암스트롱과 수잔 발렛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동창사인 이들 여성은 살해된 지 사흘 만에 이웃에게 발견됐고요. 호주 경찰은 범인의 DNA 자료를 확보한 뒤 130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2년이 지난 뒤 1999년에는 유력 용의자 8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호주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2017년에는 주요 정보 제공자에게 우리 돈 9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당시 DNA 샘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그리스로 도피한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년간 행적을 추적해왔는데요. 그리스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이라 이 남성이 범인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탈리아는 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이 남성이 그리스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던 호주 경찰은 출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탈리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체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호주 경찰은 이탈리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이 남성을 송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47년의 집년이 통했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을 마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 읽기 좋은 책으로 또 어떤 것들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추석 동안 과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요. 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잘 쉬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만큼 속상하는 일 쌓아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기자님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줄 알았어요. 추석 끝나고 제가 건강 관련한 책 바로 주문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몸에 대해서 죄책감? 네. 추석 동안 너무 막 먹어서 그쵸. 그런 게 들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골라오신 책이요. 저속 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화제가 되는 저자분인 것 같아요. 네, 노년내과 의사인 정희원 교수가 쓴 책인데요. 노화를 막는 초간단 식사법을 소개한 영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저속 노화 열풍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네. 저속 노화라는 말처럼 느리게 나이 드는 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현대인 누구나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나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는 SNS에서 시작이 됐고 그 SNS의 이야기들을 받아서 언론이 뉴스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예 자기 채널을 가지고 이런 저속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속 노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분 때문에 알려진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저속 노화가 뭐예요? 일단은 문자 그대로 느리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답은 알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그렇죠. 운동하고 잘 자고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면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뭘 먹으라는 건지 자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언제 자는 게 제일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희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저속노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일단 첫 번째가 잘 먹기, 두 번째가 운동하기, 세 번째가 수면인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 저속노화 식사법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 붉은 고기,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줄이는 걸로
그다음에 통곡물, 콩류, 푸른잎 채소를 충분히 먹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입에 짝짝 붙는 맛있는 음식 좀 덜 먹고 하는 네.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럼 대체 이렇게 먹으면 뭐가 좋은데? 갑자기 내가 5살 젊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 중에 식사한 다음에 졸립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식곤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원래 밥 먹으면 졸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식곤증을 비롯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네.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 안 나고 자꾸 까먹고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봤던 드라마 제목 갑자기 기억 안 나고. 그렇죠, 그렇죠.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브레인 포그 증상을 개선하고 우울감이나 집중력 저하, 건망증 같은 것들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뇌에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건강에 좋다라는 말에 따라 붙는 게 뭐 특별히 뭐 더 뭔가를 먹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을 뭐 새로 사서 이렇게 그렇죠. 좀 먹어줘야 한다거나. 근데 이 책은 어때요? 이 책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의연 교수가 최근에 이제 SNS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식사를 개선하는 게 훨씬 좋다. 영양제에 유전하지 말아라는 식의 이야기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건강 이야기하면 바로 건강보조식품이 따라붙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쉬워요. 맞아요. 네. 뭘 먹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뭘 먹지 않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먹는 걸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요즘에 이런 네. 건강보조식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정의연 교수는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는 좀 덜 먹는 거, 가려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잘 먹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은 다음에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계속 배가 고프다든가 하는 것들도 네. 오히려 이런 저속노화식으로 바꾸면 그런 포만감이 오래 간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 멀리 있지 않다. 그저 어머니의 밥상, 할머니의 밥상을 떠올려 보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속 노화 식사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가공식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콜라와 사이다, 주스 같은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뭘 마시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정말 맹물을 비롯해서 탄산수, 녹차, 보리차, 맹물 이런 것들로 대체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식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한다. 두 번째는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분 이상 충분히 자주 섭취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감자튀김 등 고열로 요리한 식품이나 과자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가공 식품을 피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뭐 견과류를 좀 더 챙겨 먹고 그다음에 튀긴 요리 같은 걸 좀 피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해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네요. 네. 네. 아니 저희도 사실 방송 시작 전에 네. 당 떨어진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맞아요. 과자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끊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런 거 끊으라는 네.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밖에 식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정의연 교수가 저속노화 식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SNS에서 굉장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챙겨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먹는다. 누구나 그렇게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이 밥을 해준다면 챙겨 먹기만 하면 되겠지만 내가 챙겨 먹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주변에 네. 있는 일을 돌보면서 거기에 더해서 먹는 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식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키려고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SNS에서 한동안 설전이 있었고 정의영 교수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액상과당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커피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든요. 네, 커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커피 마시는 게 하루에 한 4잔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이 4잔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연구에서 커피 마시는 게 괜찮다라고 할 때는 블랙커피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건데 이제 우유가 들어간 것도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 거예요.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은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우유만 넣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뭐 바닐라 시럽 이런 게 좀 들어가죠. 네. 그 달달한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 건강에 좋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당 섭취를 같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에 대한 책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해요.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이라는 책인데요. 저자 서수연 씨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수면 문제를 심리치료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1호 수면 심리학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잠과 관련된 현대인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잠을 제때 못 주무시죠. 네. 침대에 들어가서 뭐 하시나요?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 보면 30분, 1시간이 금방 가고 원래 누운 시간에서 1시간은 지나야 이젠 진짜 자야 돼라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저자입니다.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또 잠자고 나서 깨서 좀 개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수면 문제를 심리학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잠을 못 잔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수면제 처방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면제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이런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낮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는데 중요한 게 낮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낮을 잘 보내야 밤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시작될 때는 거의 다 비슷해요. 낮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자려고 누우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우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점점 말똥말똥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낮 동안의 불편한 마음이 이 불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려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시계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면을 더욱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낮을 잘 돌봐야 하고 그 낮을 잘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이 불면을 조금은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수면 유형 테스트를 한다든가 타고난 생체 리듬을 파악한다든가 이를테면 누구나 똑같은 시간에 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에 좀 더 늦게까지 자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리듬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리듬을 파악해서 어떻게 이 수면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만 바꿔도 잠이 수월해진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일단 잠을 자기 위해서 애쓸수록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런 거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겪잖아요. 왜 시험 전날. 그쵸. 오늘은 푹 자야 되는데 그쵸. 이 생각으로 누우면 맞아요. 잠이 점점 안 오고 네네네네. 시간이 가면 마음이 맞습니다. 막 초조해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이 무의식 단계에서 의식 단계로 넘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마음 챙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깨어있기라는 훈련 방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좀 마음 편하게 잠에 가까운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이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의 10%가 불면증을 겪는다면서요. 네, 그럼 불면증이 뭔데? 그냥 잠 못 자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불면증에도 한 3가지 정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잠드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다. 이 경우도 불면증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잠은 들었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중간에 깬 다음에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게 아니라 멀뚱멀뚱 밤에 이제 천장 보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한 7시간 정도 잔다고 치면은 한 7시쯤 일어나면 되는데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다시 잠을 못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다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법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책 보면서 좀 그게 재밌었는데, 일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잠을 자는데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왜 퇴근한 직후에 많은 분들, 저도 그렇거든요. 퇴근한 직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잠깐 누웠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깨봤더니 시간이 지나 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낮에 자버리면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 시간에 잘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수면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누워서 자려고 한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수면 생체 리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 수면 리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 상태와 관련된 건데요. 결국 잠이라고 하는 게 이완의 정점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아는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그쵸. 때가 많아요, 사실. 육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내 상황에서는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 계시죠. 특히 밤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걸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 여건상 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말미에 가면은 Q&A가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어서 활동을 하려면 꼭 8시간을 자야 하는가? 하룻밤에 몇 번씩 깨는데 안 좋은 걸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이나 수면 관련 영상들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코너들을 통해서 아마도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에 관련한 도서들 함께 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 냄새가 네. 나요. 여름보다는 가을이 커피 마시기에 더 좋은 계절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름에도 물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의 거의 절반은 아이스 커피를 마셔요. 이 커피 맛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스 커피가 주는 그 시원함 때문에 마시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계절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커피를 어떤 이유로 마시세요? 저는 카페인에 중독됐나 봐요. 그래요? 그냥 먹고 싶어져요. 시간이 되면. 아, 그러시군요. 근데 커피 마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은 답은 습관적으로였습니다. 비슷하군요. 예, 응답자의 30%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가 피로와 잠 등을 쫓기 위해가 27%였습니다. 그럼 커피 효과 때문에 마시는 사람들이죠. 네. 맛이 좋아서가 그 다음이 23%를 차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대접을 위해 마신다는 사람은 의외로 12%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이 맛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4명 중 1명도 사실 안 되는 편이거든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생애 첫 커피 혹시 생각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났죠. 근데 만약에 믹스 커피를 언제 처음 먹어봤냐라고 하시면 학창 시절에 과외할 때 선생님이 안 마신 거 살짝 홀짝 이렇게 먹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첫 커피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커피는 믹스 커피가 1위였습니다. 응답자의 49%가 믹스 커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둘둘둘 커피로 21%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커피가루, 설탕, 프림 2스푼씩을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옛날식 커피죠. 이어서 캔커피, 자판기 커피였고 아메리카노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아메리카노를 보기가 어려워서 어려웠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뭐 연령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믹스 커피를 생애 첫 커피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요. 60대 이상에서만 이 둘둘둘 커피, 물에 타서 마시는 커피를 생애 첫 커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서식품의 믹스 커피가 세계 최초로 출시된 것이 1976년이었는데요. 60대는 그 이전에 첫 커피를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종류는 아메리카노로 나타났습니다. 네. 2위는 라떼고 3위가 믹스커피입니다. 2016년까지는 8년 전까지는 믹스커피가 1위이고 아메리카노가 2위였는데 2020년을 전후해서 한국인의 최애 커피가 아메리카노로 바뀐 거죠. 네. 그런데 이 국립민속박물관이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커피가 우리나라 민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뭐 나중에 우리나라 민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추세로 보면 한 세대 정도 후에는 커피도 우리 민속이 될 수 있겠죠. 민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민간 생활과 관계된 풍속이나 습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 결과를 보면 커피가 우리의 민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재밌겠는데요. 근데 전시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8월 20일에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합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전시회죠. 게다가 전시장에 오시면 입구에서 언제나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시회장이 계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전시장 입구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어도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 겸 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화가 날 정도로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이 커피 생산지 이야기인데요. 노예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현재 커피 생산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커피 농가가 100개 가까이 있는데 커피 생산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죠. 이 커피 생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를 생산해서 상업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를 말하거든요. 이 커피 생산국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습니다. 북위 23도와 남위 23도 사이에 있는 이른바 커피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 중에서 인류 최초로 커피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은 뭐 어디일까요? 커피 나무를 처음으로 경작한 것은 예멘 사람들이라고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커피를 상업적으로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예멘 사람들이었죠. 1600년대 중반까지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세계인들이 뭐 소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조금 비싸기는 했지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600년대 후반에서 이제 1700년대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카페 붐 그리고 커피 붐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죠.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자 이제 커피 가격이 오르고 커피가 향신료를 이어서 이제 매력적인 무역 상품으로 이 강대국들에게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세계 무역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에 커피를 옮겨 심은 배경이죠. 네. 이곳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가 이제 유럽에서 싸게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커피가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그 자바 커피가 커피를 야누스의 얼굴 같은 존재로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커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물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네. 무슨 의미예요? 예, 이제 커피는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거의 50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까지 주 소비 지역인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 서민의 사랑을 받는 음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커피가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서민의 음료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다른 음료에 비해서 쌌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예, 커피가 서민의 음료가 된 것은 비교적 낮은 가격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왜 커피 가격은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낮을까요? 아무래도 생산하는 나라가 많고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서 그랬던 거겠죠. 네네. 생산하는 나라가 많고 근데 공급이 풍부한 식음료 재료가 커피 이외에도 많은데 모두 커피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쌀, 밀, 옥수수,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은 소비가 늘면서 생산도 늘지만 가격도 계속 오르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커피는 지속적으로 석유인들 기준으로는 매우 싼 음료로 남아있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커피 생산지의 낮은 임금 덕분입니다. 네. 지난 5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늘 변함없이 커피 생산지에서 커피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임금을 모두 사용해서 커피 한 잔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네. 예, 그 많은 커피 생산국 중에서 커피 소비국이기도 한 나라는 그래서 브라질, 에티오피아, 쿠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브라질과 에티오피아는 한때 해당 지역에서 선진국이었고요. 예,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제 커피 배급제를 실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70개국 가까운 모든 커피 생산 국가들에서 커피는 보통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커피는 생산자 따로 있고 소비자 따로 있는 잔인한 음료라는 이미지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음료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커피 생산지에서 임금은 낮지만 노동자들에게 뭐 그 일 이외에는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임금이라도 감수하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덕분에 저희는 이제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커피 생산지 노동자들 임금이 낮아진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뭐 15세기에 예멘에서 경작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소규모 자작농 중심으로 커피가 생산됐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원두 가격이 다른 작물 가격에 비해 낮지 않았죠. 오히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멘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각성제로 즐기던 작물인 그 카트를 뽑고 커피를 재배하라고 권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현지 땅을 빼앗던지 저렴하게 구입하던지 뭐 임대를 해서 커피 나무를 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동원해서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농민 출신 커피 노동자들에게 최소의 임금만을 지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한 거죠. 네. 큰 이윤을 남기려고 이제 최대한 싼 가격에 커피를 생산하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 겁니다. 이들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커피 농장에서 채택한 이 쿼터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런 탐욕스러운 정책을 잘 보여줍니다. 쿼터제 그게 뭔데요? 예, 농민들에게 일정한 넓이의 커피 농장을 지정해주고 이곳에서 일정한 양의 커피 원두를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죠. 만일 정해진 양의 커피를 생산하지 못하면 임금에서 삭제하는 식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커피나무 하나에서 수확 가능한 커피 원두 양을 기준으로 이제 쿼터를 정한 것인데요. 기준은 당연히 네덜란드인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커피나무에서 가장 수확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하니까 대부분의 해의 수확이 그것에 못 미칩니다. 생산량에 맞추기 위해서 농민들은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 뭐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늘 생산량을 못 맞춰서 이제 빚만 늘어갔고 빚 때문에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료에 보면 농민들은 햇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런 농민들을 쳐다보면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마셨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플랜테이션, 대형 농장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커피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현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대형 농장 제도를 통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바 커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커피가 싼 값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노예제 덕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맞는 얘기입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커피나무가 이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에 옮겨 심어졌을 때 현지에는 이미 노예제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제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곳 카리브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고 이제 일부 노예를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팔아 넘겼는데 문제는 이들 초기 카리브해 출신 노예들이 유럽의 추운 날씨 그리고 전염병, 뭐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이 카리브해에 살던 원주민들도 백인들이 퍼뜨린 그 전염병에 희생이 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네. 그래서 눈을 아프리카로 돌리게 된 겁니다. 1510년에 스페인이 히스파니올라, 지금의 그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에서 이 광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많은 노예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오면서 이제 큰 비극이 시작된 거죠. 스페인은 노예 노동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사탕수수와 면화를 생산해서 축적한 경제력으로 16세기에 중남미를 차츰차츰 지배하게 된 겁니다. 지배 지역이 넓어지자 점점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에 부응해서 노예 무역을 또 확대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거죠. 스페인의 이런 성장을 지켜보던 포르투갈,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미국까지 흉내를 내면서 잔혹한 노예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졌던 거고요. 네. 이 노예 무역으로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한 명을 얼마에 사서 중남미 농장이나 광산에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격을 붙여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요. 그렇죠. 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유럽 무역상들이 노예를 구입한 가격은 건장한 남자 노예를 기준으로 한 명당 3파운드 내지 당시 돈으로 5파운드 정도였는데요. 지금 물가로 환산해 보면 500달러 내지 1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7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인데요. 제가 요즘 물가를 검색해 보니까 작은 돼지 한 마리에 염소 한 마리 가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잔인하네요. 예, 이런 가격에 구입한 노예를 배에 실어다 중남미 농장이나 광산에 팝니다. 얼마를 받았냐 하면 구입 가격의 10배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7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선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중남미로 싣고 가려면 이제 배를 구입해야 하고요. 선원도 고용해야 하죠. 게다가 운반 도중에 노예들이 열악한 그 환경 탓에 많이 죽습니다. 평균 50% 정도만 상품 가치가 있는 상태로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뇌물도 바쳐야 했고요. 이런저런 비용 때문에 구입 비용의 10배 정도를 받고 판매를 한 거죠. 그래도 지금 돈으로 7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저렴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6, 7개월 임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렴한 노예 덕분에 커피 생산 가격이 낮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커피 농장의 노예와 관련한 관심사 중 하나가 과연 커피 농장 노예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노예들끼리의 결혼을 말합니다. 예, 가능했을까요? 남녀 노예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그랬겠죠. 네, 중남미 지역이 대부분 가톨릭 국가였고 가톨릭 신부들이 현지인이나 노예도 이 선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례를 받은 노예들도 많았죠. 뭐 이들에게는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이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노예들끼리의 결혼이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예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노예가 생기는 것인데 왜 농장주들이 노예들의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그러게요. 공짜로 농장주 입장에서는 노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왜 반대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 양육비가 노예 구입비보다 비쌌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적어도 10살 전후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괜찮은 노예를 여러 명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자 노예가 일정 기간 노동을 못하게 되는 것도 손실로 여겼고요. 뭐 또 다른 이유는요. 노예 부부가 낳은 아이가 일을 할 수 있는 노예로 성장해서 주인이 팔려고 했을 때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노예는 사원 노예는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있는 노예는 부모의 반대로 거래가 쉽지 않겠죠. 노예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병원 이야기입니다. 커피 농장에서는 다치는 경우도 많고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농장주들은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병원을 세워서 아프고 다친 노예들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노예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건장한 노예를 사오는 것이 훨씬 쌌습니다. 김미진 님이요. 인간이 인간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인간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싼 가격에 커피가 생산될 수 있었고 또 네. 수백 년 동안 서구인들은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이 집단 저항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작은 저항이야 많았겠지만 이제 역사책에 나올 정도의 저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티 당시 생도밍그에서 1791년에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노예가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생도밍고에는 4만 명의 백인, 5만 명의 원주민 그리고 45만 명의 흑인 노예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예가 백인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노예 대부분이 커피 농장에서 일을 했고요. 이 당시 생도밍그에서 세계 커피 소비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베르티르가 이끄는 이들 노예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군대를 차례대로 물리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자기의 매제를 보내서 1802년에 루베르티르를 생포해서 프랑스 파리로 잡아가죠. 이듬해 프랑스 감옥에서 루베르티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노예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1804년에 노예들이 세운 최초의 국가 아이티 공화국이 탄생하죠. 이 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1,500만 달러에 팔고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 먼 곳에 군대를 보낸 이유 중 하나는 아내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의 고향이 이곳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였고 조세핀의 부모가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노예들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또 다른 비극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모든 서구 국가들이 IT와의 무역을 중단하면서 IT 커피 산업이 붕괴되고 IT는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난한 IT, 배고픈 IT의 출발이었습니다. 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커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아이유의 드라마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